산속 깊은 곳, 오태식의 시선이 떨리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어.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태식이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준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난 내 어머니를 지키던 경호원이었지. 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은 서은영. 청와대 비서관이었어. 최영만 대통령과 사랑에 빠졌지. 준호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28개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치 공작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고 대통령은 널 지키려 보육원에 맡겼다.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이 나라 대통령의 아들이야. 첫 방문하신 분들, 무료인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야기로 여는 하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해발 800m 고지에 자리 잡은 육군 제17보병사단 훈련장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에 이미 이준호 중위는 병사들과 함께 혹한기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앞에서 준호는 한 명 한 명 병사들의 방한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일병, 방한모 귀덮개 제대로 착용했나? 동상 걸리면 안 되니까 꼭 신경 써요. 네, 중위님. 준호는 2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보살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 하나하나의 안전이 곧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게 내 임무의 전부다. 준호의 마음속 다짐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을 모르고 자란 그였기에 이 젊은 병사들만큼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로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훈련장 한편에서는 박일병이 방한학끈을 제대로 매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직접 끈을 메어주었습니다. 박일병, 이렇게 매야 발가락이 얼지 않아요.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 꼭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중위님. 어머니께서 편지에서 추우니까 몸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어머니 마음이 다 그렇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훈련 마치고 휴가 때 가족들께 당당한 모습 보여드려야죠. 준호의 따뜻한 말에 박일병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준호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중위님, 제 장갑도 좀 봐주세요. 중위님, 이 방한복 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병사들의 요청이 줄을 이었지만 준호는 한 명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두 챙겨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병사들을 돌보는 그 손길만큼은 변함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 쪽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길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는 사람은 중령 박성호였습니다. 45살의 박성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차가운 기색이 서려 있었고 특히 준호를 대할 때면 그 차가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성호가 나타나자 훈련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자세를 바로 잡았고 준호 역시 급히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중위 훈련 준비 상황 보고해.
박성호의 목소리는 겨울 산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일중대 혹한기 훈련 준비 완료했습니다. 병력 90명 전원 방한 장비 점검 완료, 비상의료용품 준비 완료, 통신장비 점검 완료입니다. 박성호는 준호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준호를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늘 그렇게 열심히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한계가 있는 거 알지?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박성호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고아 주제에 중2까지 됐으면 감사하게 살아야지. 진급 욕심은 버려.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준호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차렷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박성호는 준호의 침착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박성호가 떠나자 훈련장에는 다시 따뜻한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중위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중위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병사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준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자 준호는 병사들과 함께 뛰고 함께 구르며 그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그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휴식 시간이 되자 병사들은 하나둘 준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따뜻한 군용 핫팩을 나누어 주며 준호는 병사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중위님은 언제부터 군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한 병사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멀리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부대 내 작은 식당에서 준호는 양어머니 미숙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미숙은 준호가 고아원을 나온 후 만난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음식과 말 한마디가 준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이 된장찌개 먹고 힘내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미숙의 주름진 손이 준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밤 부대 전체가 고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야간 순찰 임무를 마치고 막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대 안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직사관 최중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중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탄약고에서 탄약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탄약 분실은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준호는 급히 탄약고로 향했고 이미 그곳에는 여러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탄약고 앞에서 박성호 중령이 침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이중희, 자네가 마지막으로 탄약고를 점검한 게 맞나? 박성호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정기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은 없었나?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모든 탄약이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헌병대장 오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오태식은 40살 정도의 나이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준호를 그리 좋게 보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이중희, 탄약고 출입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자네 지문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네. 당연합니다. 제가 담당 장교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야. 어젯밤 10시에도 자네 지문이 찍혀 있어. 그때는 무슨 일로 탄약고에 갔나?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10시에는 분명히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어젯밤 10시에는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오태식의 날카로운 추궁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 시간에 탄약고에 가지 않았는데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헌병대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진 탄약은 소총탄 200발과 수류탄 10개였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헌병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했지만 교묘하게도 어제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영상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네. 하필이면 그 시간대 영상만 없어졌어. 오태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문, 출입기록, 그리고 삭제된 영상까지. 부대 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고 평소 준호를 따르던 병사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중위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모르겠어.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하지만 중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준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박성호가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중대장실에서 둘만 남게 되자 박성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호 중위,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하나? 중령님, 저는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모두 자네를 가리키고 있어. 지문, 출입기록. 박성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호 중위, 이건 빼박이야. 군법 알지? 중령님,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준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박성호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발뺌하나?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군대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탄약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나? 박성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왔는지, 병사들을 얼마나 아껴왔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왜 하필 내가?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헌병대에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탄약고 열쇠함에서도 준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준호의 개인 사물함에서 탄약고 열쇠와 같은 재질의 금속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중희,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네. 오태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모두 조작이라는 말인가? 부대 내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준호를 믿었던 병사들조차 혼란스러워했고 일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지나가면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고 식당에서도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양어머니 미숙의 국밥집에서 준호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 있었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누명을 벗을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모든 증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준호는 헌병대 조사실로 정식 소환되었습니다. 부대 본관 지하에 위치한 조사실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한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헌병대장 오태식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중위, 마지막 기회다. 솔직하게 말해. 오태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조사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준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헌병대장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탄약을 훔친 적도 없고 그날 밤 탄약고에 간 적도 없습니다. 준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오태식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지문, 출입기록, 개인 사물함에서 나온 금속 가루까지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겁니다. 조작? 오태식이 비웃는 듯 웃었습니다. 자네 같은 고아 출신이 무슨 그런 거창한 음모론을. 제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오태식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윗선에서 이미 내 결론은 내려놨다. 괜히 버티다 더 다치지 말고 자백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윗선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시인하고 조용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더 큰 벌을 받느냐 하는 거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날 제거하려는 거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목표로 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중위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걸까? 헌병대에서 증거도 나왔다던데.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중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병사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준호가 혼자 막사에서 고민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군의관 하늘이 주변을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25살의 하늘은 평소에도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늘 군의관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늘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탄약 분실 사건. 단순 분실이 아니에요.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군납 비리와 연결돼 있어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하늘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군납 물품 거래 내역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거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준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암호 같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중간중간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네, 맞습니다. 부대 간부들 이름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하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박성호라는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 중령님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잠시 주저하더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위님이 이 사건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더 큰 비리를 숨기기 위해 중위님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에 휘말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늘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아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박성호 중령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일까? 다음 날 아침 부대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계 수위도 단순한 견책이 아닌 강등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양어머니 미숙의 국밥집 앞에는 어느새 군납 비리 공범이라고 적힌 유인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일부는 아예 국밥집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그냥 이 동네 떠나자.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하늘이 건넨 서류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그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며 진실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서류 속에는 군납 물품이 해외로 빼돌려진 정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성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 6개월간 탄약과 군용품들이 정식 절차 없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로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암호와 은어로 기록되어 있어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준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대 사무실에서 전령이 달려와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준호 중위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소위로 강등되며 2개월간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벌써 강등 처분이라니 이는 명백히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이의가 있으시면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하십시오. 전령은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소식은 금세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안타까워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런 일을 하셨던 거구나.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해. 평소에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하지만 군법은 군법이잖아.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병사들조차 이제는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서 구석진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사들이 둘러싸고 함께 즐겁게 식사했을 텐데 이제는 모두 그를 피해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위님, 더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어떤 자료요? 군 병원에서 발견한 건데요. 박성호 중령이 해외 군납업체와 주고받은 은밀한 서신들이에요. 하늘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군 병원 지하 보관소 위치와 파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미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하늘은 몰래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야간 당직자는 다른 곳에 가 있었고 둘은 조심스럽게 지하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요. 하늘이 가리킨 파일함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해외 군납업체로 비자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내역과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준호는 흥분했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하늘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보안 카메라에 그들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군 병원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늘 군의관이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태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어. 이제 탄약 절도에 기밀 누설까지 추가된 셈이군. 준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더 큰 죄목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진실을 밝히려고. 진실? 지금까지 한 일이 진실을 밝히는 거였나? 기밀 자료를 훔쳐보고 은밀한 접촉을 하고 오태식의 비난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군검찰 송치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양어머니 미숙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국밥집에 가는 길에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일부는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하자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 있었니? 온 동네가 시끄러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누를 끼쳐드렸네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미숙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알고 있다. 너를 20년 넘게 키웠는데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니? 미숙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태식이 급히 국밥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준호 소위, 잠깐 나와보겠나.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따라 나갔습니다. 오태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 오태식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준호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산속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오태식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난 내 어머니를 지키던 경호원이었지. 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태식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산속의 찬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개 동안 자신은 부모 없는 고아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최고 권력자가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오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서은영이었다. 25살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지. 그때 최영만 대통령과 사랑에 빠졌어.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연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상황이었어. 당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트집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은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 대통령은 은영이와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주변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지. 오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난 그때 은영이의 전담 경호원이었어. 매일 그녀를 지키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은밀히 주선했지. 하지만 오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공작에 휘말렸어. 야당 측에서 은영이를 이용해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거든. 그들은 은영이를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였어. 하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태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치 공작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고 대통령은 널 지키려 보육원에 맡겼다.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보호받기 위해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지켜봐 주신 건가요? 그래. 멀리서나마 내가 안전한지 계속 확인해 왔어. 내가 군에 입대했을 때도 장교가 되었을 때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태식은 고개를 돌려 준호를 직시했습니다. 이번 탄약 사건이 단순한 누명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정체를 눈치챈 누군가가 널 제거하려 하고 있어. 준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성호 중령이 그 배후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박성호는 분명히 이 일과 연관되어 있어. 군납 비리를 은닉하기 위해 내가 희생양이 된 거야.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식은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 일단 여기서 헤어지자. 하지만 준호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태식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준호는 혼자 남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늘이 군 병원에서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완전히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역시 군검찰 송치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호 소위 내일 오전 군검찰로 이송됩니다. 전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양어머니 미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자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 제가 곧 군검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미숙의 안타까운 마음에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태식이 말한 충격적인 진실과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아니든 난 내 힘으로 이 누명을 벗겠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검찰로 이송되기 직전 하늘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소위님, 이걸 받으세요. 하늘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박성호 중령이 해외 군납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복사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하늘님도 이미 충분히 위험해지셨는데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해요. 하늘은 급히 자리를 떠났고 준호는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군검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준호는 굳은 의지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밝은 빛이 비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군검찰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검찰 조사실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은 준호는 임시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서 준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오태식이 전해준 충격적인 진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대통령일까? 준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태식의 진지한 표정과 구체적인 설명을 생각하면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준호는 하늘이 마지막에 건넨 USB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구금시설에는 간단한 컴퓨터가 있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베트남 군납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탄약 200발과 수류탄 10개 샘플 확인 완료. 다음 주 본격적인 거래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육군 최신 장비 목록 첨부합니다. 가격은 기존 협의대로. 이번 거래건으로 개인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모든 이메일에는 박성호의 군용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고 거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거야.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준호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밖으로 알릴 것인가였습니다. 구금된 상황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금시설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들어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면회객이 왔습니다. 면회객이요? 누가요? 오태식 헌병대장입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태식이 왜 이 시간에 찾아온 것일까요? 면회실에서 오태식을 만난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헌병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태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청와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청와대에서요? 네, 아버지. 최영만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리고 직접 조사를 지시했지. 준호는 놀랐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이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성호 측에서도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어. 저한테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준호는 USB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태식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정말인가? 네, 박성호 중령이 해외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에요. 군납 비리의 결정적 증거죠. 오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도 곧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면회가 끝난 후 준호는 다시 구금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늘 군의관님이 실종되었다고요? 간수로부터 소식을 들은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박성호 측에서 하늘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제거하려 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안전하실까? 준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을 도우려다가 위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호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증거 인멸하러 간 거야.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태식이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사뭇 다르게 보였습니다. 준호야, 드디어 때가 왔어.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고 하셔. 오늘 밤 은밀히 청와대로 이송될 예정이야.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라는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박성호 측에서 이를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도 가야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해.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증거도 꼭 가져가. 그날 밤 11시 준호는 비공식적으로 구금시설에서 나와 검은색 승용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는 오태식과 청와대 경호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오태식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준호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28해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청와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까?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이제 끝날 수 있을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충격 속에서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아니든 난 내 힘으로 이 누명을 벗겠다. 청와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청와대 후문에 도착하자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분명히 최고 권력자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대통령님도 오랫동안 이 만남을 기다려오셨어. 오태식이 마지막으로 격려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는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엄숙하고 웅장했습니다.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복도마다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모든 것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태식을 따라 걸어가는 준호의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호원이 조용히 말하며 무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영만 대통령이었습니다. 55살의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 최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8해 만에 처음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앉아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최영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쁘면서도 미안하구나.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최영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믿기지 않아요. 정말 제 아버지이신가요? 그래,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최영만이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은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이었지.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젊은 시절의 최영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어떤 분이셨나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와 똑같이 정의감이 강했지. 그래서 정치 음모에 휘말리게 된 거야. 최영만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이 내 평생의 후회다. 그리고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좋은 분들 덕분에 잘 자랐어요. 준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최영만은 감격한 듯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장하게 컸구나. 오태식에게서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군에서도 모범적이고 병사들을 아끼는 훌륭한 장교라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내 아들을 이렇게 모함하다니. 최영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준호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박성호 중령이 해외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들어있어요. 군납 비리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최영만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인가? 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최영만은 즉시 보좌관을 불러 USB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보좌관이 충격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박성호 중령의 군납 비리 증거가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최영만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말인가? 대통령님, 침착하셔야 합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영만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준호야, 내 결백은 내가 책임지고 밝히마. 그리고 진짜 범인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준호의 말에 채영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이준호, 내 결백은 내가 책임지고 밝히마. 그날 밤 채영만은 즉시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성호의 모든 활동을 조사하고 해외 도피를 막아라. 그리고 군검찰과 감사원이 합동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베트남에 있던 박성호는 현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국제 공조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박성호 중령을 군납 비리와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성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성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정당한 업무차 출장을 온 건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준호의 재심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USB에 들어있던 증거들과 추가로 발견된 박성호의 비리 증거들이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공식적으로 준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준호 소위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되며 즉시 복직 처분됩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준호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양어머니 미숙은 국밥집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드디어 오랫동안 품어왔던 걱정과 슬픔이 모두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준호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훈련장에 다시 선 그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중위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진심 어린 기쁨으로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일부 병사들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중위님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의심해서.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병사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가 앞섰습니다. 며칠 후 실종되었던 하늘이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성호 측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있었지만 박성호가 체포되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소위님 정말 다행입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네요. 하늘이 다소 야윈 모습이지만 건강한 상태로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하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의가 승리해서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박성호는 한국으로 송환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군납 비리, 증거 조작,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군납 비리로 국방예산 50억 원을 횡령하고 무고한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에 박성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진급과 함께 중요한 보직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준호 중위, 이번 사건을 통해 당신의 인품과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당신을 특별 진급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인사 담당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양어머니 미숙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미숙은 기뻐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준호야, 진급 제안을 받았다며?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 사실 고민이 돼요. 왜? 좋은 기회 아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평생 벗지 않을 거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군을 떠나려고 해요. 정말이니?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미숙은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이라면 어머니는 지지한다.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며칠 후 준호는 공식적으로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급자들은 아쉬워했지만 그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병사들이 모두 나와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중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위님 같은 분을 만난 것이 제 군생활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병사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준호는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들 품에 무사히 돌아가세요. 준호의 마지막 당부에 병사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전역 후 준호는 양어머니 미숙과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국밥집에서 지역 주민들과 가끔 찾아오는 병사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준호야, 이 생활이 어째?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국밥집 한켠에는 하늘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 의료진에서 민간 병원으로 옮긴 하늘은 준호와 미숙에게 든든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워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혼자 부대 근처 언덕에 올라가 겨울 훈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훈련장에는 새로운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모두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길. 준호는 여전히 병사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훈련장의 눈발이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미숙과 하늘이 손을 흔들며 준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으러 와. 네, 지금 갑니다.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비로소 준호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어. 따뜻한 국밥집 불빛이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매일 전달드리겠습니다.